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최진영,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당초 대세론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으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변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의 인물론이 추미애의 대세론을 뒤집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당심이 곧 민심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지는 모르지만 당선인의 마음 그 또 다른 당심은 이 우원식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면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추미애 후보가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을 때 과연 이재명 당대표와 이렇게 합을 잘 맞춰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그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중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한 삼성급 인사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추미애 의원 같이 가는 게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다라는 지금 후문이 솔솔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당심 또 이재명 대표의 명심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대표까지도 사퇴시키고 이 추미애 후보를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그런 어떤 실제적인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것은 결국 이 22대 국회에 대한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바라는 이 민주당 당선인들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보면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정말 그 배경 앞으로 좀 더 지금 어떻게 보면 당 내에 취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아무도 거의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저 또한 사실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4파전으로 예상됐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2파전으로 압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원식 후보에게 사퇴 압박이 들어오고 우원식 후보가 이런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배경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투표는 정말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 이야기는 통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여의도 전체적인 정가에서도 추미애 의원의 대세론이 어느 정도는 통하고 있던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원식 의원이 이번에 이제 경선에서 당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대세론이라는 이런 분위기도 분위기겠지만 결국에는 그 민주당의 당선인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22대 국회를 개원하게 된다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는 어떤 사람이 더 낫겠는지에 대한 인물에 집중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잘 알려진 것처럼 사실 그동안 원내 대표 또는 이제 원내에서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당선인들에게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장 중심형 활동도 많이 해왔고 의원들과 스킨십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른바 이제 외유 내강형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뭐 당내 뭐 대세론이다, 뭐 명심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도 또 인물론적인 부분에서 파고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원식 후보의 인물론이 좀 먹혀든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파전에서 2파전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조정식 후보가 단일화를 했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원식 후보도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추미애 후보가 떨어진 점을 놓고서 명심이 작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이거에 좀 부담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전제적으로 그 이번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개입을 했다 또는 뭐 명심 논란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과하게 해석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뭐 인위적인 교통 정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 또 혹은 또 명심이 그 과정에서 개입된 네.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은 있었지만 사실 뭐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좀 일부 과장되게 해석되고 부풀려진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상 명심이 뭐 정리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린 것 아니겠냐라는 일각의 예측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해석은 좀 너무 빨리 가는 좀 섣부른 해석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그 경선에서 당선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명심에 대해서 명심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네. 했었거든요. 사실 뭐 추미애 의원도 우원식 의원도 명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본인들이 계속 경선 과정에서 했었기 때문에 사실 우원식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두 분 공이 친명계로 구별할 수 있는 또 의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원식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와 뭐 대립각을 세웠다든지 또는 비명계로 분류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또 어떤 이론에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고히 갖고 있는 이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거나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명심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좀 과한 해석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지만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영이 한번 꺾였다라는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약간 노란불 정도는 켜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까지도 좀 한 단계 나아가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른바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착한 어떻게 보면 경찰, 그리고 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장으로서 배드캅, 한마디로 앞에서 여전사, 추다르크로서의 어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뒤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품위를 지키면서 당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강성 팬덤, 개딸이라는 분들은 추미애로 이 합의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전부 재밌게 어떻게 보면 그 그림까지도 어떤 네. 특정 드링크류와 이렇게 합성해서 했고, 실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정말 그 이재명 대표의 가장 친분이 높은 사무총장까지 했던 분이고, 본인이 육선으로서 이 그 전반기에 국회의장에 대한 정말 그 열의를 불태웠던 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시켰고 그 배후에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섰다는 것 아니에요? 더불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그 물러나면서 뒤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섭섭했다라는 그런 후문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명심은 분명히 추미애 그 당선인에게 쏠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고 하는 해서 이번에 그 많은 친명 당선인들이 추미애를 찍으라라고 하는 사실상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메시지를 사실상 거부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상당 부분 어떤 파란불, 뭐 파란색, 저는 뭐 노란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파란색의 농도가 조금 옅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됐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중립은 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힘이 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이었었는데, 적어도 그런 강성까지의 어떤 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했기 때문에 후퇴했고, 더불어서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5선으로서 네. 상당히 중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사실상 굉장히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우원식 후보의 정치적 위상에 비춰봤을 때는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상당 부분 버거운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리더와 좀 같이 가게 됐다. 그런 점에서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 부분 부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원식 의원의 당선 소감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 특히나 해병대원 특검법이 난제다. 의장으로서 단순히 중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의 오늘 일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야기들 중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그 기준을 내세웠더라고요. 결국 국회가 왜 존재하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모든 국가 권력이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원식 지금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입법부의 이제 수장이 되는 것인데 단순히 뭐 기계적인 중립을 지킨다거나 또는 그냥 단순한 사회자가 된다거나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가 독주할 때는 견제도 하고 그리고 국가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견제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연히 국민을 위하는 방향인지 이 방향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일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4명의 후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예상됐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선명성 경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와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21대 국회, 민주당의 독주 국회가 아니고 정말 22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협치와 정말 진정한 의회가 꽃이 피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입법 독재자가 아니고 진정한 의회주의자인 그 우원식 국회의장을 저는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를 중요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가 생긴다고 하면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민심이란 것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민심이 아니고 전 국민의 민심 그리고 그 국민의 힘을 비롯한 정말 다양한 정치 세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의 완전한 새로운 리더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시하시는 것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중립은 말 그대로 뉴트럴입니다. 우리가 남북 가운데 있고 거기에 중립국 지금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근데 중립국 연락사무소에서 북한 편만 든다. 그러면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만 든다.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 국회의장이 그 당적을 탈당을 하고 중립을 지켜라라는 취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협치를 해서 진정한 의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것이지 지난번 추미애 의원의 당선인의 얘기처럼 협치가 무슨 말이냐, 민치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민주당의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국회가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연합해서 옥동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있는 국회를 가지고 가려는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 정부로 이송돼 있는 해병대원 특검 법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진행될 재의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또 해외 출장 자제령도 지금 국민의힘에 내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 재의결이 될 그렇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물론 공식적으로 지금 이탈표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네. 과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탈표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주에 당선이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보라는 것이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표단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22대 국회가 곧 개원하게 될 텐데 야당이 여러 가지 특검 법안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도 다시 준비하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이야기 속속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이제 민생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대한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협치를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 또 이제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사실 지금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서 사실상 표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내대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는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17표 정도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탈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분명히 8표나 9표 이상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22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8표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는 숫자인 8이기 때문에 8석만 이탈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여지는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낙선된 그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이 5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표단속에 들어가서 해외 출장 자제령까지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예측을 하기로 이탈표, 저는 단 한 표, 딱 한 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출석해서 그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의 김웅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지난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제의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대로 표를 던질 것이다 공언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거부권 행사의 취지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유는 명확하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통과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결국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론전에서 굉장히 밀리게 되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레임대로 갈 수 있는 가속 페달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가속 페달을 여당 국회의원이 밟는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론 지금 이탈표 자체보다도 오히려 저 의사 정족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 58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국회에 나오지 아니할 경우 오히려 어부지리 같은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표 자체보다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사실상 부결 투표를 던지기를 좀 독려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지금 현재의 낙선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기관장을 맡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용산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는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 두 번째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참석을 해서 투표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개헌특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가지십니까? 저는 헌법에 대한 인식이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제의 요구권인 것이지 비토 거부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2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안에 대해서 이 그 국정 최고 수반이 그걸 거부하는 방법이 이 유보 거부라고 해서 하면은 통과를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잡고 있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법이 통과시킬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체제를 취하지 않고 환부 거부라고 합니다. 환부 거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돌려주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조건을 거쳐가지고 이거 좀 고쳐서 보내주십시오라는 조건부 거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회의 입법을 가장 존중하는 환부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 그대로 보내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행정권이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와 같은 국회에 대한 존중한 의미에서의 어떤 대통령의 이 그 제2요구권이 국회의 어떤 그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까?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가당착적인데 그것을 원포인트로 한다? 진짜 원포인트로 고치려고 하면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결국 그와 같은 것을 거부했을 때의 정치적 이득을 민주당이 보고 그걸 또 거부하네라고 하는 여론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헌법상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이른바 거부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단 전문가들도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이 거부권이 정말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행사해도 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거부권이라는 것이 국회 입법권을 또 제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국회에서 명백히 위헌적인 입법을 했다라든지 뭐 그럴 때 관련해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뭐 차혜병 특검법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도 어느 정도 요건상에서는 제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헌할 수 있다면 개헌 논의를 해보자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 부정이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은 저는 지나친 그것이야말로 정치 공세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 이런 입장인데 현재 법사위원장으로 4선의 정청래 의원, 3선의 박주민 의원, 이현주 전현희 당선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원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입니다만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경쟁이 좀 치열한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다 아시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이제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서 김도우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개혁 입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과정들을 다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22대 국회에서만큼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속도감 있게 우리가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민주당이 맡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그 민주당 내에서도 유능한 분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개혁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야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좀 서로 하겠다 또는 뭐 추천을 받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사실 지금 거론되는 의원분들이 뭐 누가 되셔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잘 해내실 만큼의 실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고 다만 어떤 분이 조금 더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들어서 국회의 어떤 야당으로서 또 국회 전체에서의 책임 있는 입법들을 진행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계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국회에 있는 모든 위원장을 다 가지고 간다라 독식하겠다라는 것은 헌법상 기관 내 권력 통제 내지 권력 분리 원칙에 현저히 위반되는 것으로 위헌적 주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권력 분립을 얘기할 때 고전적 의미의 권력 분립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경막을 치고 그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권력 분립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 권력 분립과 권력 상호 견제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법 기관, 그 국회 내의 기관 간의 어떤 그 견제와 분립이 바로 제1당의 대표가 국회의장이 되고 대신에 그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당의 대표를 어떻게 보면 그 법사위원장을 앉히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불문율로 오랜 기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결국 국회의장도 우리 거, 나머지 모든 상임위원장도 우리 거, 거기다가 정말 기관 내에, 국회 내에서 어떤 권력이 분립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운영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도 자기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헌법상 불문율에 가까운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원장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 21대와 22대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협치의 상징으로서 이 그 법사위원장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민주당이 일당으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그 집권 가능성도 높이는 하나의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혁신당 대표가 조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이 약 5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조국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감정이 묘했을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감정이 묘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 조우 장면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주목했던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두 분 모두 다 감정이 묘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5년 전에 당시에는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만났던 것이 이제 공식석상에서 마지막이었고, 이제 어제 만나는 저 자리, 저 장면에서 좀 어색한 듯한 표정, 저 모습이 이제 5년 만에 조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저 두 분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뭐 악연이라면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특히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그 당시 전 장관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지금도 뭐 항소심 이제 대법원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총선 과정에서는 뭐 이른바 국민의힘에서는 2조 심판론을 내세워서 조국 대표가 형사 피고인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부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12석이라는 또 많은 의석수를 받아서 그리고 네. 원내 제3당이 되었습니다. 그 원내 제3당의 대표로서 지금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앞으로 저런 모습이 또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복합하고 좀 미묘한 감정은 들었을 것은 분명한데 뭐 과거의 인연은 과거의 인연인 것이고 이제는 공적으로 한 정당의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으로 만난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는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특히 이제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볼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5년 만에 공식 조우라고 하는데 5년 전만 하더라도 두 분이 5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무도 예측을 못했겠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묘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뭐 구속돼 가지고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당을 창당을 하고 이번에 그 준연동형 비례를 통해 가지고 제3당의 당 대표가 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부활해서 거기다가 이제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반면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 서 있는 분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존중하면서 반갑습니다 얘기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묘하거나 좀 뭐 이상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저와 같은 모습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지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법부의 칼날이 바로 이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내일이라도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고 그리고 2심에서 했는 것처럼 실형 2년을 확정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바로 어떻게 보면 구속 집행을 위해 가지고 지금 교도소나 구치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와 가지고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 대표로 활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칼날을 세울 수 있을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마음이 좀 묘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등판을 할 것이냐 이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 소재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총선 자체를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유할 수 없고 물론 총선에는 패배를 했지만 보수에 여전히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치적 자산들이 또 깎여나가는 것이 좋진 않아 보여가지고 49대 51로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는데 49%까지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네.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하고 결단할 문제고 예. 누가 주변에서 나와라 말아라 할 문제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래서 졌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인 친한 인사로 꼽혔던 장동혁 의원, 민심이 부르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동훈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난 총선 이후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아예 좀 네. 했었습니다. 요즘 뭐 미디어 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나 이럴 때에 비하면은 사실 뭐 1년, 2년만 지나면은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런 정도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심, 한마디로 당선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안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안철수 후보, 뭐 원희룡 전 장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난국을 이끌어갈 수 가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에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 표를 더 던지는 그런 민심이 있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흐름인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 나아가 내년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당선 가능성, 더불어서 그 뒤에 3년 뒤에 있는 대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다이나믹한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고차 방정식으로 푼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부르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최근에 몸을 푸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걸 보면은 뭐 누군가 말대로 하루에 1%씩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상당히 등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이제 나날이 등판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이 결정해야 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등판을 할 것이라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명분은요, 뭐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하는 양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문제는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모든 책임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총선 참패의 책임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에 직접 등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참패의 책임론에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타격이나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상처를 극복해내고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 보수의 다음 주자로서의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등판을 좀 예상을 하고 지금 몸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 오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배경은 좀 우리가 어떻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배경이야 대통령실에서는 뭐 캄보디아라는 또 특수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여론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앞서서 검찰 인사가 있었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금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민정수석실이
부활을 했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도 많은 또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실 어떤 조직 중에서 가장 부활돼야 되는 시급한 것은 저는 제2부속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이 논란들을 제대로 털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 행보를 하는 것 국민들이 보시기엔 다소 불편할 수 있고요. 이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버리려면 당연히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저는 제2부속실에 대한 어떤 부활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검토가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5개월 만에 공개 행보 재개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5월 5일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부인 김혜경 여사하고 팔짱 끼고 또 어린이날 또 지역구에 있는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 승리한 이후에 공개 행보에 나섰다라고 지금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그 퍼스트 레이디 외교란 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부에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은 비정상인 것이죠. 결국 외교라는 측면 또 상대방 그 캄보디아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외교 행사, 국내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외교 행사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어떤 과 서로의 어떤 그 부부간의 정상들의 부부간의 어떤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국익을 위한 것이지 어떤 국내 정치적 용인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 있던 어떤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공식 행사에 나오는 것은 오히려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 오늘의 어떤 행사를 굳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파우치백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시킬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나왔을 뿐이다라는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이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